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0일 최병훈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경기도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죠. 양문석 씨에 대한 대출 의혹이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이냐, 사기 대출 또는 합법적인 대출이냐, 아니면 편법이냐. 편법은 불법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실체가 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각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이렇게 제가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 원에 양문석 씨가 매입을 합니다. 11월 6일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넘겨받았겠죠?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인천에 있는 리코대부라는 그 대부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리코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지금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6억 원을 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죠. 다음에 4월 7일, 그러니까 한 6개월쯤 뒤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라는 곳에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리코대부 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서 리코대부 업체 거를 갚았다. 그리고 일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차액이 5억 정도 되죠. 뭐 그거는 이제 어디다 뭐 썼겠죠.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일종의 주담대 비슷한 거죠. 주택담보대출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양문석 씨가 자기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고 딸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문 첫 번째는 그러면 양문석은 왜 리코대부에서 돈을 빌렸느냐? 리코대부라는 건 대부업체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가 연 뭐 19점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됩니다. 6억 원을 연 19점 몇 퍼센트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이자만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거의. 그런데도 거기에다 빌린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보니까 2020년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와의 전쟁 뭐 이런 거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 이건 31억짜리죠.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안 받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는 거죠. 그겁니다. 리코대부의 대출을 받은 게. 정부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여기서 빌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부담이 됐든지 이제 대부를 갈아타는 거죠. 새마을금고로. 근데 새마을금고는 정부 규제를 받거든요. 이게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정부 규제를 받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못하죠. 아파트는 자기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딸을 동원하는 겁니다. 딸은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 이름으로 가진 게 아마도 없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20세가 넘은 성인이니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대출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새마을금고에다가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인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새마을금고에다가 대출을 신청을 한 거죠. 실제 대출이 나왔습니다. 11억 원. 나온 거 가지고 6억 원은 리코대부 거 돈 갚고 5억 원은 뭐 어디다 썼겠죠? 자,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탔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생인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불법이냐?
이 사업자 대출로서 대출 받는 게 일반 대출, 주담대 대출이나 이런 거보다 좀 손쉽다고 하네요. 저 금융 쪽에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 뭐 그냥 흔히 하는 거랍니다. 흔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새마을금고 측에서 정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대 초반에 여성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11억 원을 대출해 주세요 그러는데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출해 주면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양문석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아마 비교적 그냥 허술하게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코대부에서 대출받고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경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수성새마을금고는 양문석 씨의 그 아파트를 또 담보로 했으니까 나중에 설령 딸이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에다가 양문석 씨한테 대금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성새마을금고는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딸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까지는 팩트로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고. 근데 이 양문석 씨의 딸은 실제 어학연수를 갑니다. 2021년 4월에 대출을 받았죠. 11억 원을. 그리고 6개월 뒤인 11월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마 상당히 꿈이었던 모양입니다. 가기 직전에 자기 그 블로그에다 또 글을 남겼는데 이 글도 이제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거죠.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특권이 탐났다. 특권은 유학이라는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이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떠난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 뭐 스스로를 속물이라고 하고 캥거루족은 알겠는데 속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누구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썼고요. 그리고서 2021년 10월에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떠나고 나서 밴쿠버 주간일기라는 걸 또 블로그에 남깁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은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발목을 잡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면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러면 결국 새마을금고를 속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속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 불법성이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새마을금고 측도 이 대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성이 있으면 회수한다. 물론 뭐 총선까지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 결론이 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럼 불법성은 수성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해준 데에 대한 불법성이 있느냐? 저는 새마을금고 측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자영업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양문석 씨 딸이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다. 이 말은 맞을 겁니다. 만약에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 걸로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 안 했을 거다. 이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택구입자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업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업하겠다는 걸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출 과정에 대한 조사 뭐 본인들이 하겠다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만 아마 여기까지는 불법성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불법성은 양문석 후보한테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죠. 무슨 얘기냐? 새마을금고 측에 11억을 대출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 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면 사기 아닌가요? 새마을금고 측을 속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되든가 새마을금고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든가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범죄가 구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출 사기. 그게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들. 이게 이제 대부업체 중간에 끼워놓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다. 이제 이렇게 소명을. 그건 사실관계에 맞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소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쓰인 거는 또 명확하니까.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 이게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사기죄. 왜냐하면 은행을 속인 거니까.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니까. 그리고 이 31억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원래 안 되게 돼 있는데 딸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을 속였다. 요거는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은 이 양문석 그 대출 문제의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수성 새마을금고 측을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사기죄나 뭐 업무방해죄나 뭐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양문석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갑이라는데 뭐 잘 아시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그 초우세 지역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당선이 되더라도 여하튼 이 문제 뭐 모르죠. 또 뭐 국회의원 배지 아버지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수성 새마을금고 측이 뭐 조사를 그냥 또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법조계의 그 분석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요게 핵심입니다. 뭐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뭐 본인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의혹 보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부당하다 이러면서 뭐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면 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거를 합법화하겠다 법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저는 원래 그거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든다 할 때 만들더라도 일단 본인의 죄는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또 이재명 대표처럼 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텐데 법원이 요새 뭐 조금 애매합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사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본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